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강의 물결을 스치며 깨어나는 경기도 광주 마제의 풍경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762년의 일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약용 훗날. 조선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울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눈은 유독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해하던 소녀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눈을 가려 멀리 보지 못했는데 산이 멀리 있으니 구름 밖까지 보이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미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자 했던 그의 비범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세상의 온도를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의 엄격하면서도 따스한 가르침 아래 그는 유교의 경전을 탐독하며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약용은 그 견고한 벽 너머에 있는 백성들의 실제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학문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소년 정약용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지탱할 철학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16의 나이에 그는 평생의 스승이자 동반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성호 이익의 학풍을 이어받은 권철신과 이가완, 그리고 정약전과 정약종 두 형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갈구했습니다. 서학이라 불리던 새로운 학문과 종교가 바람처럼 불어오던 시기, 정약용은 그 낯선 세계가 전하는 평등과 사랑의 가치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이 땅의 흙을 밟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783년 22살의 청년 정약용은 마침내 임금정조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창경궁 춘당대에서 열린 시험에서 합격한 그를 보고 정조는 한눈에 범상치 않은 인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조는 개혁의 꿈을 함께 나눌 동지를 찾고 있었고 정약용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해줄 군주를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명민함과 성실함을 신뢰했고 정약용은 임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중 하나는 수원 화성 축조였습니다. 임금의 효심과 개혁 의지가 담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정약용은 단순히 행정계에 머물지 않고 과학자이자 설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술 서적을 탐독하며 무거운 돌을 효율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를 고안해냈습니다. 만약 기존 방식대로 성을 쌓았다면 수많은 백성이 고통받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겠지만 정약용의 창의적인 생각 덕분에 공사 기간은 단축되었고 백성들의 노고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중기에 도르래가 돌아가며 육중한 바위를 들어 올릴 때 정약용은 학문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용적인 지식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배다리를 설계하여 임금의 행차를 안전하고 장엄하게 도왔습니다. 물 위에 배를 잇고 그 위에 길을 내는 과정에서 그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정약용을 아끼던 정조의 사랑은 시기 어린 신하들의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서학에 심취했다는 비난과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약용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신뢰를 바탕으로 곡산 부사로 부임했을 때 그는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서재에 앉아 시를 짓는 것은 지식인의 직무유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곡산의 들판을 누비며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던 그 시절은 정약용에게 권력의 중심부보다 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정약용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반대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약용과 그의 가족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신유박해라는 피해 숙청 속에서 형 정약종은 목숨을 잃었고 정약용은 멀리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강진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궁궐에서 쫓겨나 낯선 남쪽 끝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라며 그를 피했고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겨우 몸을 누인 곳은 동문 밖 주막집의 좁은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방에 사이자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으로 맑은 생각과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그리고 신중한 행동을 다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친구 삼아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주막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위로를 얻으며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세상을 가장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진의 거센 바닷바람은 그의 육신을 차갑게 식혔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사이제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은 주변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객이라는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배지 주변에 들꽃 하나, 흙 한 줌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시기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조선의 모순된 현실을 개혁할 방안을 구상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지, 관료들이 어떻게 부패해가는지,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아픔들을 학문적 체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만 장의 글을 쓰며 그는 거대한 지식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산이라는 호를 얻게 된 만덕산 자락의 다산 초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의 학문은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초당 앞에 작은 연못을 파고 산에서 물을 끌어와
대나무관으로 연결하며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다산초당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하면서도 쉼 없이 흘러갔습니다. 만덕산의 울창한 숲과 기암고의 석은 고독한 유백에게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지요. 그는 초당 앞마당에 반석을 닦아 차를 다려 마시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비로소 자신의 일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학문의 체계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붓끝이 향한 곳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수령들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그 도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방관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서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간결한 문장 속에는 천하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그의 투철한 민본주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을 쓰는 동안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관직에 나간다면 이 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기록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법의 집행이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또 다른 저작이 흠흠신서입니다. 이는 형벌과 재판에 관한 기록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목숨을 잃는 백성이 없도록 세밀하게 법을 운용하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과 같기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따뜻한 시선이 법이라는 차가운 틀 속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세유표를 통해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낡은 땅의 제도와 세금 체계를 바로잡아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세우고 싶어 했던 그의 꿈은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거대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유배지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약용을 지탱해준 또 다른 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멀리 한양에 두고 온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내는 편지는 위대한 학자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는 가문이 몰락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괴족이 되었다고 낙담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는 아들들에게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라고 당부하며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가르침은 비단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지 되묻게 만듭니다. 다산초당의 사계절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봄이면 상이슬게 피어나는 진달래를 보며 생명의 끈질김을 배웠고 여름의 우거진 녹음 속에서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가을의 단풍은 인생의 덧없음을 속삭였고 겨울의 하얀 눈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했습니다. 그는 초당 한편에 연못을 파고 인거를 기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인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글로 옮겼습니다.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은 그에게서 자유와 명예를 앗아갔지만 대신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학문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물을 남기며 실학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붓을 쥐는 손가락에 살같이 벗겨지고 뼈가 보일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록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눈물은 영원히 닦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이 흘러 1818년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강진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죄인으로 왔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이의 스승이자 어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제의 고향 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것보다 더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고향집 여유당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유라는 말은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명성이 높아지고 학문이 완성되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정약용이 마주한 것은 무너진 육신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진 사상의 뼈대였습니다. 고향 마제로 돌아온 그의 마음은 너그러웠지만 동시에 매서운 자기 성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은 한강의 물결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으나 그가 유배지에서 목격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눈빛은 여전히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는 여유당이라는 당호처럼 스스로를 경계하며 남은 생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즈음 정약용은 유배 시절 아내가 보내준 낡은 치마폭에 적어 내려갔던 글들을 다시금 꺼내보았습니다. 강진에 고립된 생활 속에서 아내가 보내온 분홍색 치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바랜 천을 잘라 두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글을 썼고 남은 조각에는 시집가는 딸을 위해 매화와 대나무를 그리고 새 2마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화 병제도입니다. 학자로서의 근엄함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사랑과 미안함이 깃든 이 그림은 정약용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그는 딸이 부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붓을 움직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시련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림 속의 꽃집 하나하나에 서려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그의 둘째 형 정약전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당시 두 형제는 나란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나주의 한 주막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한 사람은 흑산도로, 또 한 사람은 강진으로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두운 등불 아래에서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그날 밤의 이별을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형님은 흑산도의 거친 바다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기록했고, 정약용은 육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학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약용은 자신의 몸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형님에게 보내지 못한 수많은 편지를 가슴에 묻으며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형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실학의 핵심을 수기치인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을 닦는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남을 다스리는 공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가 보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신독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경전 해석서들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에 비추어 끊임없이 재해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천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약용에게 학문이란 곧 삶이었고 삶은 곧 학문의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효와 제의 가치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야말로 모든 사회 질서의 뿌리라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실학을 통해 제시한 구체적인 삶의 대안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 속에 갇힌 지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변화를 꿈꿨습니다. 논밭의 경계에서부터 시장의 거래 방식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론을 통해 토지 제도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여전제라는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회론을 지필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핵심이라고 믿었던 그는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생각은 시대를 앞서갔으며 그 깊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오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시 구절에 머물지 않고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생명에게로 뻗어 나갔습니다. 정약용은 자연의 이치 속에 인간의 도리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진의 산천을 거닐며 이름 모를 들풀과 나무들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보리싹을 보며 생명의 강인함을 예찬했고 가뭄에 말라가는 논바닥을 보며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는 관찰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식물의 자람과 동물의 습성, 그리고 기후의 변화까지도 그의 학문적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의학 지식이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함은 서양의 의학 기술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정약용의 서재는 비록 비좁고 초라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탄생한 생각들은 조선의 경계를 넘어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산초당에 머물며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차는 그에게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수행의 도구였습니다. 차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의 다산이라는 호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찬물을 끓이며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그는 세상의 혼란을 가라앉힐 지혜를 구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얻은 통찰을 수천 장의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의 글씨는 정갈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붓끝에 실린 그의 의지는 억압받는 백성들의 권리를 대변했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날카로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 세상의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유배라는 가시밭길을 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목민심서의 첫 장을 넘기면 우리는 관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양심을 두려워하라라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서늘한 죽빗소리가 되어 다가옵니다. 그는 수령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그는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금의 책정 방식부터 창고의 관리,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하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관리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할 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고했습니다. 당시 조선을 휩쓸던 천연두는 수많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았고 여러 자녀를 이 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종두법에 관한 서구의 지식을 연구하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활용하여 치료법을 정리한 마과 회통을 집필했습니다. 이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던 한 학자의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던 그의 공감 능력은 그를 최고의 행정가이자 최고의 과학자 그리고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배지에서 썼던 수많은 원고를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혹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진의 찬바람을 견디며 써내려간 기록들은 그의 살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향집 마제의 여유당에서 다시 붓을 들어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 과정은 유배지에서의 집필만큼이나 치열하고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술이 당장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년 뒤, 1000년 뒤의 후손들이 읽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밤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한강의 물결 소리는 그의 붓질 소리와 어우러져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노년에도 제자들과의 교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 올라온 제자들과 고향의 청년들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지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대하는 태도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글을 읽는 목적은 오로지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기 위함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문을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집 근처의 산을 오르고 강변을 산책하며 자연 속의 깃든 이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구부러진 등과 닳아버린 붓끝을 보며 진정한 학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의 회혼례 날이었습니다. 1836년 2월 22일은 그가 아내 풍산홍 씨와 혼인을 맺은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배 생활로 인해 수십 년을 떨어져 지내야 했던 부부에게 이날은 그 어떤 축제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식들과 친지들이 모여 두 어른의 장수를 축하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기리기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약용은 아내를 위해 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묵묵히 견뎌주고 집안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시 구절마다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회홀례 잔치가 열리기로 했던 그날 아침 정약용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75해에 파란만장했던 생애가 마침내 고요한 안식에 든 것입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원고들은 자칫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여전히 당파 싸움과 보수적인 학풍에 갇혀 있었기에 정약용의 혁신적인 사상은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학연과 학유 그리고 강진에서 배출한 제자들은 스승의 그리 지닌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원고를 필사하고 정리하며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전란과 화마 속에서도 정약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스승의 뜻을 기린 이들의 눈물겨운 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조선 실학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목민심서나 경세유표는 한낱 종이 뭉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야 할 포인트는 바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관념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지식이란 반드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유배라는 가혹한 처벌 속에서도 그가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진정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쓰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약용의 삶 앞에서 겸허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유능함이 타인의 무능을 조롱하는 칼날이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손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약용이 추구했던 진정한 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이 사랑했던 마제의 풍경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고 그가 거닐던 숲길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한 시대를 고민했던 위대한 영혼의 숨결이 깃든 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약용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글을 읽는 한 그는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새로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약용이 건네준 그 무거운 붓을 이어받아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대본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 대본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남기고 어떠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